자, 그러면 이제 고대 시대 비문은 이제 끝났고, 거기 이제 잠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약간 오타가 있어가지고 좀 곤칠게요. 거기 41페이지 보면 그 울진 청천리 서석이라고 돼 있는데, 울주도 곤치세요. 울주. 예. 거기 41페이지 표에. 그 다음에 그 43페이지 보면 울진 봉평비 설명할 때 거기 이제 내용이 교재가 좀 약간 오타가 있는데 모죽지 매금항이에요. 모죽지. 모죽지는 법황 이름이에요. 예. 이거 곤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국 간의 경쟁 및 대외 관계를 좀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고가서나 통론에 보면 제게 이제 삼국 간의 관계를 그 3기로 나눠. 그래서 1기는 5세기 때 고구려 주두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2기는 6세기 때 신라 팽창기, 3기는 7세기 때 신라 통일기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4세기 때 백제가 한강유역 점령을 왜 얘기하느냐? 요거는 이제 삼국이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5세기 때 나눈 거는 기준 나눈 건 삼국이 이제 여러 소국들 병합을 해가지고 그 한반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남았을 때 가야가 좀 일부분이 있지만 요걸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삼국의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고구려의 대외 관계를 좀 짤막하게 설명하면 초기 때 한 군영과 경쟁하며 성장했고요. 주로 대외팽창에서 강개토 대항 시기 때 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정성기 때가 장수왕 때죠. 그 장수왕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장수왕의 특징은 무슨 외교예요? 다면 외교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남북조의 분열 상태를 적극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요. 그래서 이제 북조, 동진, 남조 등의 사신을 파견하고 북쪽에 유형과 통교를 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북조가 있으니까 북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북쪽 못 나가고 잠깐 어디 돌렸다고 했죠? 남쪽으로 돌렸죠. 그래서 그 남진 정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나제 동맹이 결성되는 그런 배경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장수왕 때는 외교를 잘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한 번도 침입 안 받았어요. 고구려가.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백제 대외 관계를 보면요. 중국의 이제 요소 상동 지역에 진출했다. 웅진 전도 이후에 중국 남자 긴밀한 관계를 했는데, 웅진 요소 상동 진출은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하나의 설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일본 간의 관계는 되게 긴밀한데, 그래서 일본은 초고왕 때부터,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부터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일본과 그 백제 중에 어느 게 갑질을 했을까요? 백제가 갑질을 했어. 왜냐면 백제가 중국의 선진부문이나 어떤 것들을 기술을 전달해주는 입장이잖아. 근데 이제 백제가 이제 한강유럽 상실하고 나서 나중에 한강유럽 그 회복하려고 하죠. 그땐 누가 갑질을 하냐면 일본이 갑질을 해요. 왜가? 왜냐면 자기들이 병력을 파견하는 입장이니까. 자, 이런 관계가 있었지만 갑질을 누구나 하든 예증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 나중에 백제가 멸망할 때 그래도 군대를 파견했던 그 나라가 야마토 정권 일본이었죠.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대외 관계를 보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고 문제를 이제 풀어봤던 건데, 자, 초기 때는 그 신라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남 지역에 있어요. 영남 지역은 어디 산맥 이남이에요. 소백산맥 이남이기 때문에 영남 지역이니까 안으로 뭐냐면 갇혀 있었던 나라야. 문물교류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라의 문화를 이제 소박하다 얘기하잖아요. 많이 소박한 거지 유치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 백제를 간접적으로만 교류를 했어. 잘 몰랐던데 한강 유역 점령 이후에 당항서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때 신라는 소박하고 유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눈이 그냥 떠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당나라의 문화를 무비판적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신라 당나라의 어떤 간복도 그대로 입고 당나라 풍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제사 방식도 다 뭘로 바뀐 거야. 오묘제를 도입해가지고 중국식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조의 훈유십조에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세기 때 이제 국제질서를 볼게요. 보통 7세기 때 국제질서를 뭐라고 하죠? 십자외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표에 있지만 십자외교가 이제 거기 그 표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7세기 들어서 이제 수당이 통일되죠. 수당이 등장하잖아요. 6세기 말에서 7세기 때.
그래서 이제 수단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종전에 분열했던 중국이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외교 관계도 바뀌게 돼. 그래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이제 개편되면서 이제 중국이 고구려 압력을 두기 시작해. 고구려는 예전부터 중국의 여러 왕족과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되게 형식적이야. 근데 수나라와 당나라는 뭘 요구하냐면 형식적인 걸 넘어서 더 요구하죠. 입조하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입장은 자존심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을 갖게 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신라는 어떤 입장이냐면 신라는 중국하고 관계에서 볼 때 갑자기 이제 6세기 들어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직접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입조 요구가. 물론 입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고분고분하죠. 순종하죠.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할 때는 누가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신라가 귀여워 보이지. 그래서 이제 백제가 계속 신라를 공격해오니까 처음에는 당태종도 백제하고 신라하고 그렇게 차별을 안 뒀어. 근데 백제가 이제 계속 공격하니까 신라가 좀 와서 예언하고 하니까 백제한테 명령을 내리거든. 공격하지 마라. 근데 백제 무왕이나 위장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공격하는 거야. 열받는 거지. 이게 자기 무시한다고. 하여튼 근데 당나라 입장 때 백제가 그렇다고 해서 병력 동원해 백제를 동원할 필요는 없어. 토벌할 필요는 없는데 뭐 때문에 동원했냐? 고구려 때문에 그죠? 고구려 몇 번 쳤는데 안 됐잖아.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병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신라의 김춘추가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김춘추가 우리가 병참을 대줄 테니까 위에서 치는 것보다는 밑에서 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백제를 좀 멸망시켜달라. 그러니까 고구려는 신라의 문제는 백제거든. 근데 당나라는 백제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신라가 이제 백제를 쳐주면 우리가 대주겠다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뭐야? 딱 일치해버리죠. 그러면서 무슨 동맹이 맺어지냐면 나당 동맹이 맺어져. 나당 동맹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이제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제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여제동맹. 고구려 백제동맹. 근데 나당동맹은 확실해요. 기록에 남아있어. 근데 여제동맹은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좀 의견이 많아. 왜냐하면 여제동맹과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어디에 있냐면 그 신당서, 구당서에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1차 사료들이. 근데 이 신당서, 구당서 내용들이 백제 그 중국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신라 사신들이 와가지고 쭉 와갖고 왕한테 바친 글이 있어요. 황제한테. 근데 그 내용에 있는 거야. 진짜 신라 사신들의 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당나라 백제 관심이 없죠. 근데 신라는 백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백제 어떻게 쳤으면 좋겠는데 당나라를 끌어들이려면 누구와 연결시켜야 돼? 고구려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백제가 고구려 연합을 해서 우리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얘들 백제가 공동의 적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구려하고 백제가 연합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학계에서 의견이 많아요. 연화설이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교과서나 통론에서 마치 그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임용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 연합했다고 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여제동맹하고 나당동맹이 결합되면서 뭐가 십자외교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누구하고 결합되죠? 외와 결합된 거죠. 일본하고. 그래갖고 이제 또 고구려는 누구하고 결합된? 돌골. 원래 돌골은 고구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6세기까지만 해도. 근데 7세기 들어와서 공동의 적이 생겼죠. 누구? 지금 당나라, 수당이 등장하면서 손을 맺게 돼요. 그래서 돌골, 고구려, 백제, 일본의 남북진영과 그다음에 나당동맹을 형성된 당나라 신라 간의 동서진영이 형성되면서 무슨 외교가 형성됐다? 십자외교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십자외교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서브노트에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 16페이지 펴보세요. 자, 십자외교는 이제 수라고 하지만 이제 당이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돌골을 복속하고 그 다음에 고창국을 복속하면서 서양평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점점 고구려 정부를 주력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요소 지역에 그 고구의 경간을 파괴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간은 뭐냐면 수왕의 그 수나라 그 원정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전성 기념비가 있어. 고구려에 이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당나라 때 들어와서 당태종이 그 등장했는데 이건 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그 경간을 파괴한 주체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그 고구려예요. 고구려. 저기 당나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그때 그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스스로 파기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태종이 즉위하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어요. 사이가 좋았어. 당 태종. 근데 나중에 이제 조공책봉 요구해가지고 이제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래서 그 사신이 진대덕을 파견해요. 당 태종이. 왜 파견했냐면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봉사 고요기를 올렸는데 이때 이제 올려놓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고요의 어떤 고구의 지형지물을 다 여기에서 도와가면서 본 거지. 친선사전 따고 보낸다고 해놓고는 그냥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격해 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로왕이 이런 정책들을 펴왔어. 그러니까 이제 경관을 이제 파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진대떡이 오니까 뭐 파견해갖고 오니까 뭐 환영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당태종이 본격적으로 노고가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뭘 한 거야? 천리장석을 쌌죠. 그래서 천리장석 공사를 누구한테 임명했냐면 그 영계소문한테 임명했어. 근데 영계소문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쿠데타를 일으켜서 영로왕을 다 죽인 거지. 그래서 영로왕의 합평 정책을 그냥 뒤엎고 자기가 강경 정책을 하게 된 거죠. 당태종은 이때다 하면서 뭐예요?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여당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당나라와 관계를 보는데 처음에 그 당나라가 고구려 몇 번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누구하고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죠? 신라와 손을 맺으면서 나당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예. 요런 과정들 좀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장왕 이후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수화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이거 좀 참 참조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고구려와 이제 수당 전쟁을 이제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고구려는 혼란기에 맺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라가 이제 한강유역을 이제 장악하니까 6세기 때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된 시기인데 뭐 안장 피살당이고 그다음 안호왕이 즉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군과 세군의 뭐냐면 치열한 왕위 계승전이 있고요. 그다음 평흥왕이라고 아시죠? 이 평흥왕 때 누굴 등용했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예문호 온달장군을 등용했어요. 그래서 온달장군을 등용해서 그다음 요동으로 팽창했던 북주군을 격파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온달장군은 아마 새로운 귀족 세력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부 체제에 속하지 않는 평양 지역에 있는 토착적인 그 귀족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온달 장군도 있고 을지문덕 있죠. 을지문덕도 새로운 귀족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신흥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보온달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예. 바보온달은 실제로 이렇게 바보거나 온달이 평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귀족 세력보다는 그 신분이 좀 하류 계층인 그런 세력들을 이제 상징화 시켜갖고 뭔가 산업풍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평화왕 때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나중에는 있지만 장항성을 만들어졌죠. 장항성. 장항성은 평양성을 의미하죠. 평양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냐면 그 당시에 중국에 이제 침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 당시 산성 평저성 체제를 포기하고 평시에도 이제 주변의 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왕 때는 온달이 한강유역에 전사를 했고 이때 영양왕이 선제 공격 차원에서 수나라 요소를 공격했죠. 말간병을 동원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발생이 돼요. 요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유왕 때는 당나라부터 도교가 전려했는데 영유왕 때는 하친 정책을 해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그래서 원래 이제 초창기 때 당 그 고종 때는 그러니까 누구야? 당 고조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 이연. 이연 때는 사이가 좋았어. 당태종 때도 좀 사이가 초기 좋았다가 당태종이 이제 정부 빼놓고 나서 공격을 하잖아. 그래서 영유왕이 눈치채고 이제 천리장석을 만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영유왕 때는 하친 정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갖겠어요? 영계소문에 불만을 갖고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집권하게 돼요. 이때부터 강경 정책을 나가게 되면서 이 당시 당나라 전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화의 전쟁을 볼게요. 수나라는 몇 번 싸웠죠?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3번 싸웠어. 3번. 기출 주제 부분이 좀 잘못됐는데 좀 권치세요. 수화 전쟁보다는 그 밑에 당나라 전쟁 관련된 거예요. 당나라. 그리고 주제별 기출 문제편 정치 삼국시대 12번이 아니라 13번 문제예요.
예, 요거 좀 곤치시고. 예. 자, 수나라는 그 당시 이제 3번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 문제, 4번 싸웠네. 수 문제 때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수 양제 때, 3번 원정을 갔죠. 그래서 먼저 발달이 됐던 게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이제 수의 압력을 예보고자 고구려 요소 지역을 이제 공격하죠. 이게 이제 외방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미리 공격하고 선제 타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 문제가 병력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30만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 폭풍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 때 폭풍이나 이런 것들 한발 이런 것들은 그 도중에 졌다는 거예요. 쪽팔려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건데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안 나왔지만 그 신채호의 기록에 보면 강희식 장군이라는 사람이 거기 뭐냐 조선상고사에서 그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서 격파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어딘가 기록을 바탕으로 쓴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 누가 쳐들었대 그의 아들이었던 수 양제가 공격해오죠. 그래서 이제 수 양제 때는 3번에 거쳐서 공격해오는데 그 중에 1차 원정이 제일 컸죠. 113만 명을 동원했죠. 근데 이제 울진운동이 사일수에서 청천강 유역에서 수군으로 격파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냐면 경로가 있어요.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어디를 공격해요? 그 수양제가 처음에 1차 공격 때 거기다 요동성을 공격해. 근데 이 요동방어선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요동성부터 해갖고 안시성, 그다음 백안섬, 신성, 부여성까지 쭉 방어선이 있거든요. 그 첫 관문이 뭐냐 요동성이야. 근데 그 요동성조차 쫓지 못하니까 별동대를 파견하고 어디 공격해요? 그냥 직진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한 거야. 30만 대군은. 근데 얘네들이 평양을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해? 식량이 필요하죠. 근데 식량은 뭐냐면 빨리 가려다 보니까 치중대를 같이 따라가려면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에게 그 짊어지고 가라고 해. 한 달치 먹을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10kg, 20kg 넘는데 그거 어떻게 짊어져?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가니까 막 도망가다가 하니까 이제 고구려인들은 이제 치고 빠지는 거 해갖고 이제 도망가니까 신났다 도망가 보니까 나중에 양식이 떨어진 거야. 신 빠지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울지문들이 와서 약 올리죠. 그러니까 너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데 도중에 뭐냐면 거기 살수에서 건너서 공격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있고 수군도 같이 갔죠. 수륙 변진 정책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수군이 같이 가야 되는데 육군하고 이렇게 육군을 가면서 식량을 공급했는데 그 수군 장군이 이제 욕심 때문에 뭐예요? 단독 그 공격을 하죠. 그래서 평양성 안까지 들어가다 완전히 공격받고 이제 후퇴해서 당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1차가 끝났고 그 후에 이제 수양제는 2차, 3차까지 해요. 근데 도중에 국내에도 반란이 일어나. 결국에는 철수했고 나중에 수양제는 저쪽 그 남경인가 거쪽 지역에서 이제 자기 부하 장수 우문하고 그게 뭐예요? 죽게 되죠. 그래서 수양제 고구려 원정이 실패함으로써 아예 나라가 이제 망하고 무슨 나라 넘어가죠? 당나라 넘어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관계를 보면요. 초기 때는 되게 친선 관계였어요. 고조 때. 그래서 이제 친선 관계 유지하면서 이때는 도교가 전료되고 여수 시대 때 전쟁의 포로 전환되고 등등 했는데 태종 때 들어오면서 이제 강경 정치로 전환이 돼버리죠. 영계 소몽이 이제 집권하니까 뭐야? 신하가 군주를 쳤다라는 명목으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당나라 태종은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113만 같이 대군을 동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113만을 동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식량이나 보급이 필요한데 그게 힘든다는 걸 알고 있어 자기도. 그래서 정예 기병 중심으로 30만 대군만 동원을 해. 그러면 그 기병을 가지고 이제 어디 공격하냐면 안시성을 공격해요. 안시성 요동성을 공격하죠 처음에. 그래서 요동성을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해버려. 그 다음에 백암성이니 뭐 신성이니 여러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제 요동방어선에서 이제 딱 남아있는 성들이 이제 몇 개 안 나는데 그 중에 안시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시성을 공격했는데 안 되거든, 여기는. 몇 번 공격해도. 근데 때마치 또, 안시성이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평양에 있는, 연개성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원군을 파견해요. 근데 그 원군을 주필산 전투에서 뭐죠? 격파를 내버리죠. 원래는 고구려인들이 잘 싸우는 게 산성에 올라가 싸워야 되는데, 이 주필산 전투는 멍청하게 그 장군들이 평원전에 가서 싸웠다가 개판 깨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물리치고 계속 공격하지만 안시성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철수를 해버리죠. 그때 안시성의 이제 뭐냐면 성주가
공식적인 기록에는 안 나와있지만 양만춘이 나왔어요. 박지원의 열알기나 송충길의 뭐 동충당 성상벌집에는 있는데 정확한 몰라요. 하여튼 근데 양만춘이 이제 이게 기가 세가지고 연개소문이 이제 얘를 한번 공격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냐면 양만춘 인정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되게 뭐냐면 잘 싸웠고 토착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시성이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앞에 백안선이나 이런 선들은 특징이 뭐야? 토성이죠. 아니 석성이죠. 석성. 근데 이 안시성은 토성이야. 토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어. 왜냐면 토성은 돌을 발차해갖고 발석처럼 날려가지고 깨뜨릴 수 있는데 안시성은 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성은 이제 발석처럼 날려가지고 이제 돌로 해갖고 깨뜨릴 수 있는데 토성은 힘들어. 왜 힘드냐면 돌이 나오잖아. 여기에서 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돌 흑성이기 때문에 뭐야? 박혀요.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져. 예. 그래서 안시성이 이게 무너지기가 힘든 거야. 구조가.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패하고 건너갔다. 그러면서 요때 이제 당나라가 도저히 이제 북쪽으로 대군을 동원해갖고 공격하기 힘드니까 누구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냐면 그 당시 신라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춘추가 왔잖아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자 하면서 그때 이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 도와주기 위해서 백제를 깨주겠다. 그 대신에 너네들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우리 도와주라. 식량을 대주라. 그리고 고구려 멸망한 후에 대동강 이남 땅은 너네들 가져라. 이 부분 우리가 갖겠다. 그 약속을 해. 근데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을 신라가 가져다는 약속을 그 중국 측 기록이 없어요. 없고 어디만 있냐면 토항소 견문이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나와. 삼국사기에만 내용이 우리 측 기록에 있으니까 이거 못 믿겠다 하는 게 또 최근에 또 있어. 근데 중국 애들 볼 때는 그걸 남길 리가 없겠죠. 괜히 남겼다가 뭐 나중에 영유권 같은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고구려는 그러면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수나라 당을 물리쳤지만 이게 올바른 선택이야. 그건 결국 아니에요.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소모전을 갖고 보면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 물량이나 인구나 이런 거 보면 상대 안 되죠. 고구려. 이때부터 이제 당나라가 이제 전술 변경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북쪽으로 일단 소모전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10만 단위가 아니라 10,000명, 20,000명 파견해. 말갈병들 중심으로. 그래서 치면 이제 고구려 특징이 뭐냐. 천하준수를 해갖고 다 불태우고 성으로 도망가죠. 그럼 물려나.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공격해. 1, 2만. 그러면 또 불태우고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잦은 전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주력군은 어쩌고 올라가는 거? 남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나단동맹을 통해서 전략전술 변경을 통해서 이제 이때 점점 고구려 영토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고구려 말기 때 들어가면 국내에선 이북 지원 거의 당나라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당 고종 때 멸망을 시켜버리죠. 연개성 사후에. 예. 그래서 전략 전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출에서 찾아서 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아이고. 이게 되게 복잡하네. 예. 거기 이제, 11페이지 13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고구려와 중국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기사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삼국사의 고구려 봉기인데, 참고로 여기 고구려 봉기에 있는 뭐 수나라와 당나라에 관련된 기사들은 고구려 측의 기사가 아니라 중국 측 기사를 써놨어요. 신당서나 구당서. 왜냐면 고구려 측 기사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 그래서 삼국사기 때 그 편지하는 과정에서, 저술하는 과정에서 저 신당서와 구당서 관련된 기사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고구려 측면에서 고구려 주체로 해가지고 전략전술보다는 당나라나 수나라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한계긴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이세적이 요동성을 공격하죠. 이세적은 이제 당태종의 부하장수죠. 그래서 이제 요동성을 공격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10일 동안 계속됐다. 그래서 황제가 정해군을 꼬아서 그 합세한 그 성을 수백 개로 포위하니 그래서 결국에는 요동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백암선을 공격했죠. 거기는 이제 금방 항복을 해서 점령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전쟁이 시작되기 전 고구려는 연난생이 국내성을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거는 그 뒤에죠. 영계소문 사후에 대망리 이을 사람이 이제, 사람은 장남 영남성인데, 영남성이 지방에 나가 있는 동안 당나 이간체에 말려들어서 형제간 싸움이 일어나. 결국에 평양성에 있던 남건과 남생이 힘을 합쳐서 영남생을 몰아내고, 남생은 동생에 쫓겨가 국내에서 반란이 일으켰다 진압당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당나라 도망갔죠. 그래서 그 고구려 친위 앞잡이를 이제,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적 안 맞고 당나라 고종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자, 위기에 몰린 고구려는 안시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연수통을 이끄는 구원군을 출전시켰다. 맞죠? 그래서 그때 영계소문은 이제 병력을 한 15만 명 파견했다고 그래요. 예, 고연수와 고혜진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산성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평원에서 싸웠어. 평원에서 싸우면 중국군이 이기지 못해. 그래서 결국엔 포로가 됐고, 당태종은 이 전투를 뭐라고 했냐면 주필산 전투라고 했어요. 예, 주필산 전투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기획은 강개토대왕 때 이거 처음으로 고구려에 점령했다. 요거는 이제 틀린 게 뭐냐면 강개토대왕 때 요동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요동을 정복하고 나서 수도의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냐면 요동 방어선을 쳤어. 요하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이제 대표적인 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동성이에요. 요동성. 그래서 강개토대왕에서 장수왕 때까지 해서 이제 요하의 주요 길목에 따라서 신성, 요동성, 계모성, 배암성, 그 다음에 그 안시성, 건암성, 뭐 비사성 이렇게 했고, 그 비사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해변까지 또 여러 성을 구축했죠. 왜냐면 중국이 쳐들어올 때 육군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와요. 해군도 같이 오죠. 그래서 해군을 막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 요동 방어선이 뚫리면 오골성을 중심으로 국내성을 또 방어하는 변경방위성이 있어. 이런 거 해갖고 수많은 상성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학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왜냐면 요동성은 고구려가 만들지 않고 중국 측에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요동성 주체를 강개토대왕 때 고구려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학계의 견해가 있다는 걸 좀 다르다는 걸 좀 아시고, 이거 답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요동성은 강개토대왕 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왜 틀렸어요? 강개토대왕 시기에 이거 처음으로 고구려에 점령됐다는 거죠. 점령 단계가 아니라 뭐죠? 만드는 거죠. 새로 쌓은 거 아니야. 근데 반대 측의 입장에서 때는 이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건 중국 측에서 만들어진 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은 고구려의 요동지역 방어 거점 중에 하나로서 돌을 쌓아 성벽을 쌓는 상성이다. 자, 이거는 백암성 자체가 이미 답이 나왔죠. 암자가 뭐냐면 암석할 때 암자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백암성은 그 요동지역의 방어 거점 선성이고 석성이에요. 이에 반해 안시성은 뭐라고 했죠? 토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3번이죠. 니은하고 니은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성을 잘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700년 동안 고구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성을 잘 이용해갖고 산성 위주의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중국에서 대군을 가지고 와도 결국에는 천야 전술을 해가지고 성을 주변을 비우고 성에 올라가서 끝까지 개기죠. 그리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성에서 고구려 병사들이 나와서 보군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700년 동안 고구려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그 말이고, 그 고구려의 구려란 말 자체도 뭐 성책의 의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특징 중에 뭐 치라든지 웅송이라든지 적대, 강로, 뭐 수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 다른 고구려 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그 기출 근거편인 1136페이지에 보시면 84번부터 해서 89번까지 실어놨어요. 그거를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못하겠고 각자 한번 찾아서 또 보세요. 자, 그래갖고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백제는 언제 멸망됐죠? 의장왕 때. 그래서 의장왕 때 이제 멸망했는데 백제가 약해서 멸망한 것보다는 대외관계를 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누구 말을 잘 안 들었어.
당나라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당나라에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이제 외교 정책 때문에 했고, 거기 보면 의장은 이제 해동의 증자로 해서 호를 되게 강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약간 무왕이 태자책봉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의장은 아마 거기 뭐 신라의 누구야? 누구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무왕하고 결혼한 그 신라 공주 이름이 뭐죠? 선화공주. 선화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태자책봉이 좀 꺼지다가 말년에 태자책봉이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의장이 막 술 먹고 놀고 해가지고 막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뭐냐면 위장이 외교 정치가 좀 실패했다, 이런 것들에 큰 원인을 두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또 지도층의 내분, 그래서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그 다음에 백강 탐영 붕괴선이 붕괴됐다, 방어선이. 그래서 백제는 금방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백제가 이제 자기가 당나라가 자기 칠 줄 몰랐어.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온다는 걸 보고 소식을 듣고 고구려 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제가 고구려가 신라하고 연합해서 공격해온 거야. 갑자기 공격한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중국 군대나 뭐 신라 군대가 공격할 때 성이 있으면 성을 하나하나 격파하고 들어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격적 방문한 거야. 성 다 무시해버리고 뭐죠? 진격해갖고 사비도 공격해서 들어온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제 시간 끌려고 백제가 그 당시 이제 계백장군을 파견해서 거기에 이제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산벌 전투에서 싸우죠. 그 5,000명 결사해야 있고. 왜냐면 이제 지방군을 소집해갖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벌려고 한 거야. 근데 갑자기 5,000원 제대로 시간을 못 보니까 금방 깨지고, 그 웅진 쪽으로 공격했는데 그 웅진의 그 장군이었던 누구야? 그 이름을 생각하지, 그 사람이 배신을 땡겨갖고 갖다 바치잖아요. 그 만약에 웅진에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지방군이 정비해서 구원군이 왔으면 그렇게 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웅진하고 사비는 점령했는데 나당연합군, 문제는 지방은 그대로 놔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백제연합군이 막 일어난 거죠.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이는 전격전이 백제를 쉽게 멸망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성을 하나하나 깬 게 아니라 진격해서 그냥 와서 요충지만 쳐부시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는 거죠. 자, 고구려의 멸망 같은 게 보면 그 연개소문 독재로 해서 민심이 이반됐고요. 사후 지배층의 내분이나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형제 간의 갈등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잔자 남생이 막리게 되니까 난건 세력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난생을 몰아내고 난건이 스스로 막리게 되고요. 그리고 남생은 이제 국내성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하니까 저희 당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염존토가 12개 성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신라로 들어갔고요. 지도층 내분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신라의 김인문과 당나라 이세족이 공격을 해서 멸망을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구려 멸망과 관련돼 갖고 1135페이지에 70번 주가 있는데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백제와 고구려 멸망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요. 자, 그 나당 전쟁과 관련된 이유 보죠. 나당 전쟁. 자, 백제와 이제 신라를 멸망하고 나서 이때부터 신라와 당이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해. 왜냐,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 지배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관계가 악화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국 통론에 나와 있지만, 당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백제를 약속대로 건너준 게 아니라 신라를 넘겨준 게 아니라 거기에 뭘 설치해요?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 그리고 이 도독부 총관을 누굴 임명하냐면 의장의 아들이었던 부여융을 임명한 거야. 신라는 너무 열받는 거지. 거기다 부여용을 데리고 와서 거기 치이산에 같이 동맹 의식을 해요.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미 백제는 나는 멸망했는데 그 일개 도독하고 신라 왕하고 동급을 보고 백제 그 당에서 파견한 그 관리들 밑에서 그 동맹을 한 거야.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신라는 계림도독부를 이제 문무왕이 임명해. 계림도독부를 이제 설치하고 문무왕을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림도독부를 이제 임명했다는 것, 설치했다는 건 신라도 먹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고구려의 안동도읍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도읍은 도덕보다 또 위에요. 그러니까 도읍을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이제 신라까지도 다 간헐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이제 한바탕 한 거야. 근데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면 당연히 국력적인 측면 때 장기적으로 가면 누가 이기겠어? 당나라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그 당나라에 계속 사신을 파견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죽일 놈이다. 내가 와서 와서 빌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당나라 공격하면 당군은 또 격파해. 근데 당나라도 좀 약간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당나라는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번이라는 국가가 있어. 토번 저쪽 지금 오늘날 청해 지역이나 그 지역에 이 토번족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여기가 주요 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력군은 신라를 파견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주력군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상대했던 그 군대들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주력군이 아니라 당나라에 속하에 있었던 그 말갈족도 있죠. 말갈족과 거란족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좀 약간 상대가 좀 쉬운 쪽하고 싸운 거죠.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매소선과 기물포 전투에서 승리해서 당군을 축출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싸우는 과정에서 그 신라는 누구 세력을 이용했냐면 고구려 백제 유민들 연결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왜냐면 고구려는 엄밀히 말하면 신라와 싸워갖고 진 건 아니죠. 고구려는 당나라와 싸워갖고 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안승이라든지 건모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갔고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안승이 이제 건모잠 싸워요. 그래서 안승이 건모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안승을 금마저 지역, 익산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죠. 보덕공 왕으로. 그래서 그들 세력들은 적극 이용하는 데 반해서 백제는 소극적으로 도와줬어. 왜냐면 백제는 신라한테 멸망당했잖아. 그리고 백제는 그 백제 부흥운동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백제 부흥운동이 어디까지 점령해? 전라도 일대, 충청도 일대 거의 점령하고 사비와 웅진 지역은 거의 다 점령했던 시기도 있었고 상당히 위기에 빠진 시기도 있었어요. 자,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의 답신이 이제 당나라하고 신라 간의 서로 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유명한 글이 뭐냐면 답서린기서예요. 이건 좀 외워두세요. 1차 사조 명칭으로서. 자, 답서린기서는 이건 누가 이제 서린기가 그 당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무왕 때 편지를 보내서 건방지게 놀지 마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 서린기에 대해서 답한다 해서 답서린기서가 된 거야. 이거는 이제 강수라는 사람이 썼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왕이 이제 강한 머리, 돌대가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강수가, 근데 이 강수가 상당히 명문장이에요. 이 명문장의 외교 서신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 그 밑바닥에, 밑에. 1만 명의 중국 군사는 4년 동안 신라의 옷을 입고, 신라의 식량을 먹었으나, 유이론 이하의 군사는 모두 뼈와 가죽을 비롯 중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피와 살은 모두 이곳 신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 고구려 싸우는 동안 얼마나 도와줬냐. 그래서 그때 신라의 식량을 먹고 너네 피와 살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 하여튼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답서린 기서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지만 뭐냐면 그대로 예전에 이제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대 1차 사주 기록이. 그리고 답서린 기서는 아까쯤 얘기했지만 뭐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죠? 대동강 이남은 누구 땅이다? 신라 땅을 한다는 약속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누구예요? 그 당나라 당태종하고 그 다음 김춘추 간의 약속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나눠 먹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고구려 부흥운동 볼게요. 백제 부흥운동 볼게요. 백제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유성과 임조성을 중심으로 복신, 그 다음에 흑지상지, 도침, 왕자풍을 이제 중심으로 했지만 그들 간에 내분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내분이 나서 복신과 흑지상지가 이제 복신하고 이제 도침이 죽고 왕자풍이 있지만 왕자풍이 이제 일본군을 끌어다가 대항했지만 백총강 전투에서 뭐야?
패하게 되죠. 이 백총강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야. 그래서 이제 이 백총강 전투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군이 한 2,000척 정도 이렇게 뭐냐면 동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군대가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했다. 그래서 그때 백총강 전투를 해서 했던 그 파견했던 그 황제가 누구죠? 청왕이 덴지 청왕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사이메이 청왕인데 실제로 덴지 청왕이 파견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제 해석하냐면 백종강 전투는 백제가 예전부터 복속국이기 때문에 이 복속국이 점령당을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파견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본 내에 있는 백제 계통의 도레인들의 영향력가 파견됐고, 그리고 덴지 청왕이 게이타의 왕조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백제 계통이기 때문에 파견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덴지 청왕이 파견했다가 나중에 백종강 전투에서 이제 패하잖아요. 그 겁을 먹으니까 이거 쫄아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 저기 이제 오사카에서 저쪽 오미로 옮겼어. 내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나당연합군이 공격할 걸 생각해서 백제 유민들 동원해갖고 백제식 상성을 나당연합군이 오는 루트에 다 쌓았죠. 해변에. 이건 나중에 일본사 할 텐데. 하여튼 그 백종강 전투는 그 당시에 중요한 국제전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라, 중국, 일본이 싸운 국제적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백종강 전투는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전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고구려 부흥도 같은 이거는 원래 건모잠하고 안승이 있다가 이제 내분 때문에 건모잠이 이제 안승한테 죽고, 안승이 그 세력을 이제 가지고 신라를 투항하니까 신라가 보도공화국으로 임명했죠. 그래서 보도공화국을 왜 임명하냐? 보도기단 자체가 뭐예요? 신라의 은혜에 덕을 갚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신라 종속국이야. 그러니까 신라 입장할 땐 일종의 제후국 만든 거죠. 이거 보도공항을 이용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죠? 고구려 유민을 끌어다가 당나라 싸우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뭐죠? 없애고 그 안승을 뭐죠? 신문왕 때 결혼시키고, 그다음 문무왕 때 소판이라는 지를 준 거 아니에요? 예,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시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고현무가 이제 그 당시, 이게 고현무니까 고구려 세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장군 서울과 함께 당군을 공격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은 보장을 내서 고구려 유민을 해결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장이 나중에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삼국통일의 의의를 볼게요.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한데, 일단은 자주적인 측면에서 신라와 백제 및 고구려 유민과 손을 잡고 당의 세력을 무력으로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통일의 자주성을 찾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신치호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죠. 왜 부정적으로 봐요?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서 같은 민족이었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건 문제점이 뭐예요? 현재적 관점에서 본 거죠. 현재적 관점.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는 신라 입장일 땐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당하고 일본처럼 그냥 타국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백제가 왜를 끌어서 신라를 공격하는 어떻게 설명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적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한계성을 보면 일단 신라의 삼국통일 그 자체가 누굴 끌었다? 외세협조. 물론 이제 과거의 입장 볼 때는 그건 외세는 아니지만 우리 입장 볼 때 외세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 영토명에서 대동강 이남 지역을 한정되었다는 거. 그렇지만 좀 있다가 대동강 그 북쪽에 뭐가 형성돼요?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제 통일신라라는 말보다는 좀 약간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좀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총괄평가 문제 보면 17페이지 30번 문제 볼게요. 17페이지 30번 문제. 자, 다음 기역의 전투가 신라의 권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말해보고, 삼국사기 니은의 내용이 언급된 사료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고구려가 수의여 당과 대의가 있고, 신라가 백제의 대하성 등 여러 전투들, 여러 성을 빼앗겼죠. 신라가 백제에 싸우기엔 좀
중과 부족이었어. 왜냐면 백제가 인구도 많았고 신라는 두 개 전선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제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된 거야. 특히 이제 대하성이 함락된 게 그게 충격받는데 대하성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거기 이제 그 오늘날 그 함천 부근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거기 경주도 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하성이 함락되면 곧바로 뭐가 그 함락되면 경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경주가 함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게 위기 상황에서 김유신을 어디로 이제 배치시키면 지금의 달구별 있죠. 그래서 경주로 들어가는 길목 여기에 이제 군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이었어. 그러면 요때 이제 대하성 전투의 그 함락의 의미가 뭐냐? 이때부터 이제 김춘추와 김유신이 연합해갖고 신세호 부각이 돼요. 대하성 전투 이후. 그래서 김춘추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부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유신은 군사적 측면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김춘추는 나당 동맹을 이끌고요.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김유신은 달굴보를 지켜가지고 경주 들어가는 이제 길목을 그냥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때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무슨 약속을 했냐? 고구려 멸망 후에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가 소유하게 약속했다. 그때 사료의 명칭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죠? 답서진기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답서진기서 내용에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잠깐만요. 이게 이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풀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정치 부분을 할게요. 통일신라 정치. 좀 힘드시겠지만 저기 7시 30분까지 쭉 할게요. 제가. 왜냐면 진동 빼야 되니까. 자, 거기 이제 통일신라 정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요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라시대 때의 그 시대 구분과 관련된 거야.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2문제 정도 나왔어.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거의 3문제 나왔네. 공사까지 합치면요. 자, 여기 보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삼국사기는 기준은 이제 뭐냐면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성골, 상대들 성골, 그 다음에 그 중대들 무용왕부터는 해공왕까지는 무용왕기 진골세력, 그 다음에 선동왕 때는 내문왕기 진골세력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요 기록에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삼국사기는 헛것에부터 진덕여왕까지 계속 송골이 집권됐다고 하죠. 근데 학자가 그거 견해를 안 믿고 있어. 송골의 개념은 4세기 때 형성돼갖고 나중에 6세기 때 확립된 개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이거 송골과 진골의 차이도 뭐 학계에서 견해가 많아. 예. 그래도 왜 근데 처음부터 마치 송골이 집권한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그건 뭐냐면, 삼국사기 1차 사료 기록한 글이 뭐냐면 거칠부의 국사죠. 거칠부는 진골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진골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송골을 미화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그 역사, 신라 역사 저수할 때 마치 헛거세가 송골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했던 삼국사기 기록은 이걸 마치 처음부터 송골인 것처럼 기술해요. 그러니까 이는 사료적 한계성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인데 되게 삼국유사를 기준으로 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고유왕명, 그래서 헛거세부터 지증왕, 그러니까 왕을 칭하기 전에는 고유왕명이 있었죠. 예, 차차홍, 뭐 마리간, 이사금 이런 거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법풍왕, 진덕왕도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는 거죠. 법풍, 진덕, 성덕 이런 것들은 불교식 왕명이야. 그러니까 불교식 왕은 법명이라고 하죠, 보통. 그때 당시 나왔던 거. 근데 삼국사기는 기록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마치 법풍, 진덕, 성덕 여왕을 시호처럼 얘기해요. 시호를 사용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호는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그 뒤에 무열왕 때부터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열왕 때부터 중국 시호 제도를 도입을 했어. 이거는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보다 좀 늦어요. 백제는 언제부터 도입됐죠? 동성왕 때부터 도입했고요. 그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입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신라는 이 무열왕 때부터 도입을 했어. 그래서 무열은 이게 이제 태종 무열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무열은 시호예요. 시호. 시호는 왕이나 위대한 사람이 죽을 때 후대 사람이 평가를 하자는 게 시호고, 이 태종은 뭘까요? 이거 태종은 이거는 시호가 아니라 묘예요, 묘.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삼이 죽으면, 왕이나 황제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어디 간다고 했어요? 능에 묻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은, 어디에 모시는 거야? 신주단지에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태묘나 종묘에 이제 묻혀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혼을 모시는, 신주에 적는 것이 뭐냐면, 묘예요. 태묘나 그 종묘에 적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시호를 적었어. 당나 이전까지는. 근데 시호가 점점 길어지니까 못 적는 거야. 그래서 시호는 시호대로 놔두고 또 하나가 만드는 요 신주단지에 적은 이름이 필요하다 해서 묘를 만든 거야.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그 뭐냐면 묘가 생긴 거예요.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태종 이세민 아시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태종 있잖아. 그래서 무효왕도 당태종과 거의 비근한 만이다. 비교한 사람이 돼서 태종을 붙인 거야, 모우제도를. 근데 나중에 신문학에 이게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국에서는 그 조종제라고 해서 모우는 누구만이 사용할 수 있냐면 황제만이 사용. 이게 참언한 거지. 거기에다가 건방지게 뭐냐면 이세민 관련된 내용을 썼잖아, 태종을. 그래서 이제 중국 측 사신이 뭐 항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당신들은 왜 태종이라는 걸 썼냐? 이거 우리 그 예전에 그 이세민이 썼던 묘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신라에선 우리가 무효왕도 내 이세민이랑 비슷하다 해갖고 이게 썼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후는 안 쓰게 돼. 아마 그 신라가 당나라 눈치를 봐가지고 안 쓴 것 같아. 그래서 그 후부터는 계속 뭐가 나온다? 시호가 써요. 그러다가 고려 시대에 넘어와서 다시 뭐냐면 조종제사에서 묘를 쓰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원나 간섭기 때문에 잠깐 이제 시호만 쓰다가 조선 시대 때는 또 묘를 쓰죠. 조선은 자칭 사대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묘를 써. 이거는 특별해요. 황제 국가는. 그러니까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는 묘가 있고 시호가 동시에 있어요. 묘는 중국식에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로 쓰는 거고, 시호는 중국에서 쓰는 거고, 중국에서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묘하고 시호는 구별돼야 돼요. 다른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런 이제 태종 무효왕부터 이제 시호를 사용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삼국 유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상고 중부 시대 때는 상대 시대 때는 고대 국가를 발전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중대 시대 때는 왕권이 전제됐고, 그 다음에 성대 그 하대 때는 왕권이 약화됐다. 호족세에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사회의 변화를 보면 중대 들어가면 이제 무효왕 때부터 중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끝에 해공왕 때부터 끝까지 이제 중대라고 하는데, 요때 집권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골은 진골인데 무효왕기 진골이죠. 그래갖고 이제 전제왕권이 확립되고요. 그 다음에 진골세력이 약화되고 육두품이 부각됐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왕의 정치적 그 조언자, 실무 역할을 같이 했다. 그래서 그 무효 중대 왕권의 서막을 열었던 사람이 무효왕인데, 이 무효왕은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금강가야 출신이었던 김유신하고 손을 잡았죠. 무효왕 자체도 아웃사이드예요. 이 사람도 진골이지만 그 당시 이제 진지왕 있죠. 쫓겨난 왕 진지왕의 손자죠. 용충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주주사에 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유신의 이제 뭐냐면 모략인지 뭐 해갖고 김유신의 그 동생하고 엮어가지고 끼어가지고 뭐냐면 무효왕과 김유신의 손을 잡고 결국에는 뭐냐면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김유신 입장 볼 때는 김유신은 말이 진골이지, 이 사람은 이제 항복한 금강가 출신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죠, 이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주조권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군사력을 이용해갖고 김춘추와 손을 잡고 자기도 거기 이제 권력구조에 편입이 되죠. 자, 그래서 무효왕 이후에 이제 정책을 보면, 무효왕 정책을 보면 성동왕 때 무슨 난이 일어났냐면 비단의 난이 일어나요. 비단의 난. 그래갖고 이제 비단의 난이 이제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나라 태종이 그 신라의 국서를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동왕이 그 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비담이나 염종 등이 여자 임금은 나라를 잘 살 수 없다 하면서 반역을 깨. 그래가지고 하는데 초창기 때 밀렸죠. 근데 김유신이 깨서갖고 뭘 해요? 연을 올려가지고 불탄 연을 올려가지고 해성이 이제 떨어진 걸 보고 해성이 다시 올렸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 프레임은 뭐냐면 여자 군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 군주 이게 아니라 충이냐 불충이냐 이렇게 해요. 군주의 충성은 당연한데 너는 반란 아니냐. 그러면서 프레임이 바뀌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성동강은 자기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나 봐.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정치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충격받아서 그때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죽게 돼요. 그러면 곧바로 무효왕이 돼야 되는데 진덕여왕이 잠깐 됐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얼굴 마담하고 8년 뒤에 무효왕이 집권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있고 그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알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1인자인데 이 사람이 양보를 했죠. 누구한테 양보했어요? 무효왕이. 왜 양보를 했겠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양보를 한 거야. 힘도 세니까.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이 이제 또 업적보다는 뒤에지만 중국 시호제도를 실시했고 뒤에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을 억압하는 갈문왕 제도를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문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문왕에 대해서 이제 그 지철로 갈문왕처럼 그 각 부의 수장들에게 줬던 칭호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추하고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학계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갈문왕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통이 선고돼서 무효왕에게 징고를 전환됐고 여기에서 이제 신흥 세력들이 왕권을 차지했고 이때부터는 전제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효왕부터 시작한 중대 전제 왕권은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소수가 집중하면서 나머지 진골들이 어떻게 돼요? 소외감을 느끼죠. 심지어는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그 뒤에 부분에 들어가면 김유신 그 김유신 세력조차도 김유신 일족조차도 배제당해. 그 대표적인 김융의 난 같은 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무효왕 김씨세력이 고립화되고 결국에는 뭘로 넘어가? 하드로 넘어가 버린 거야. 예,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페이지 펴보세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자, 신라에서 삼국사기에 대한 상대, 삼국유사를 중구로 구분한 시기. 이거는 이제 신라의 어떤 구분, 완계표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신라의 시대 구분에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다른데, 삼국사기는 왕의 혈통에 따라서 성골계통을 상대, 그래서 헛걸에서 진덕여왕, 진골 무료왕 계통이 중대, 무료왕에서 해공왕, 진골 내문왕 계통이 하대, 선도가 경수왕에서 구분하는데, 삼국유사는 이제 왕의 명칭을 가지고 있죠. 고유명사, 왕명, 불규식 왕명, 중국 시효제도. 그 구분점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가 겹치죠? 삼국사의 상대와 삼국유사의 중고시기가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가. 그래갖고 요 중고시기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법흥왕하고 진덕여왕이야. 그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법흥왕하고 진덕여왕식이 있대요. 상대하고 중고가 겹치는 그 시기잖아요. 불규식 왕명을 사용했던 그 시기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음은 고려시대 때 편찬한 두 역사책의 신라사와 각각 세 시기를 구분한 것을 합쳐서 도표한 것이다. 가에 해당한 시기를 설정한 책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설정 기준을 쓰시오. 요 나시기 때의 육부의 성격을 한조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법흥왕 때부터 무령 이전까지죠 이게. 그래서 이제 진덕여왕까지. 요때는 삼국유사 모호에 따라서 기준에 불교식 왕후. 요게 앞부분하고 연결돼 있죠 1번하고. 예. 그 다음에 육부의 성격인데 요때 부자가 이게 간청 부자가 아니라 부족할 때 부예요. 예. 부가 좀 잘못됐어. 부족부로 훔치시고. 예. 그래서 육부의 성격을 보시오. 육부 성격 보면 이제 점점 중앙집권화되고 점점 이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이제 왕권이 강해지니까 이 육부가 형성된 거죠. 그렇지만 육부가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이 정치 집단의 성격을 보다가 행정적 성격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혈족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혈족적 성격은 좀 달라. 부족하고 부는 달라요. 예. 부족은 혈족적으로 구성돼 있죠. 인척관계로 이렇게 해갖고, 근데 부는 정치 집단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포셈에서는 사료 6총이 마침 사료 6부로 전환되기 초기 때부터 이렇게 전환됐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만 얘기한 거야. 실제로는 이제 그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금 이사금 시기하고 마직간 시기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되게 학계에서 눌진 마직간 정도 아닐까? 그 울진 봉평기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포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셈을 고대사 부분은 보지 마세요. 진짜 상고사 고대사는 진짜 시각버려. 그 이상한 그 여러 가지 학설을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그냥 판타지물이야 그냥. 예. 그래서 조선시대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기출이 나오니까 조선시대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료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육부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잠깐 보세요. 기출문제 4번. 예. 4번도 이제 아까 이제 했던 내용하고 좀 관련돼 있는데, 자, 다음 사료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그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 나타난 왕의 계승의 변화를 정치 세력의 재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진덕여왕이 죽자 여러 신하들이 알천에게 섭정을 권했는데 알천이 사양하게 말하기를 신은 늙고 이렇다 할 덕행도 없으니 춘추공만한 자가 없다. 그래서 춘추공이 이걸 듣고 3번 사양했다고 했죠. 결국엔 받아들였죠. 요거 어디 나온 사료예요? 그 이제 역경에 나왔던 사료잖아. 이걸 또 읽어본 것 같은데 자 사료 내용은 그 쓰면 돼요. 진동의 죽자 김춘추가 말천을 물리치고 왕이 올린 거야. 말은 이제 사양한 걸 쓰면 되지만 알천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진고대 수장 상대등이었죠. 제 1인자야. 혈통상 볼 때. 근데 자기가 왕이가 되면 물론 왕이가 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지도세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 김춘추가 일단 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김유신한 세력 있잖아. 그러니까 김춘추에 물려준 거죠. 자, 그러면 왕의 계승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성곤에서 모양이 진골 변환된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정치세력 제표는 뭐냐면, 귀족 연립체제를 이제 했는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귀족 연립체제가 이제 뭐냐면, 김춘추하고 김유세력이 연합을 해갖고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김춘추는 신흥 무장세력인 김유신세력과 손을 잡고, 귀족세력 억누르고 육두분세력을 등용했다. 그래서 귀족 윤립체제가 끝나고 무슨 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전제 왕권체제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정치세력 제표는 귀족 연립체제가 끝나고 전제 왕권체제로 넘어간 거. 그리고 김춘추 신흥무장세 김유신가 세워줬고 결국에는 왕권을 차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신라 중대 왕대 업적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무효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됐던 사람이 그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문무왕이죠. 그래서 문무왕은 이제 통일에 완수하고 문무왕이 죽을 때 유명한 말을 했죠. 자기가 죽은 후에 뭐냐면 동해의 용이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왜구를 격퇴시키겠다 이런 말인데 이때 이제 그 왜구 격퇴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학계에서 좀 약간 의견이 있긴 있어. 왜냐면 그 당시 왜구가 날뛰었냐. 오히려 나중에 신라 왜구가 날뛰지 않았냐. 신라 그 도덕대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대항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문무왕은 땅에 묻히지 않았죠. 불교시 하장을 했어. 능지탑에서. 그래갖고 이제 뿌려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항왕이 있고 이 대항왕이 지금 그 앞에 있어요. 저기 앞에 경주 앞바닥이 있는데 거기 바다에 큰 바위가 있는데 예전에 그 밑에 묻혔다고 생각했어. 사리암이 있고. 근데 파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뿌려졌다 그냥.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외사정을 파견했고 시급과 통일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급과 사전을 수여했다. 이건 시급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김유신이나 뭐 김인문 같은 이하 귀족들에게 일정한 공로에 따라서 시급이나 사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여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신문왕 때를 보죠. 신문왕 때 별표 2개 쳐놓았어. 이게 되게 중요한 왕이야. 신문왕, 그 뒤에 이제 성도왕, 경도왕,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왕들이죠. 자, 신문왕 때는 전제왕권이 정책을 강화시켰죠. 예전에 이제, 시험문에 나왔지만,
신문왕 1년에 귀족 세력을 축출했는데 그때 이제 김홍도의 보안 사건이 나요. 김홍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신문왕의 누구예요? 신문왕의 장인이죠. 그래갖고 김홍돌이 이제 그 당시 그 소판이었는데 파진창, 흥원가, 대하천, 진공 등 귀족세 진골귀족과 연합을 해서 문무왕 사망하고 그의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때 신문왕이 쳐내면서 그들 다 죽여버려. 죽이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반란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안 사람도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세력들이 수청이 돼요. 그래갖고 박씨 세력부터 해서 심지어는 김유신 계열도 수청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정권이 소외되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키웠냐면 육특품 세력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예, 이때부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적 정치 이념을 표방을 했죠. 그래서 인재교육과 양서를 목적으로 국학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국을 통일하면서 중앙간서와 업무와 학대 등 영역 지방의 지방통치원 제도를 정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정보 중앙정비제도 육전제도를 완비했죠. 14부가 만료돼요. 육전제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주대에 나와요. 주대에 보면 2호 예병공 해갖고 6개 부가 있는데 이걸 완전하게 확립된 건 아니고요. 이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14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6부를 육전을 바탕으로 해서 14부가 완료되고 육전이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던 거는 언제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이거는 6부, 6조 이렇게 개념이 간부가 6개로 나눈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지방 군사제도를 정비했는데 오소경을 정비했죠. 서경은 예전부터 있었어. 소경제도는. 근데 이제 통일하고 나서 그 오소경을 정비했는데 왜 정비했냐?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원래 신문왕이 그 금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 어디로 옮기려면 달구불로. 달구불은 어디죠? 대구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귀족들이 너무 반발이 심한 거야. 그래서 전제왕권을 실렸던 그 왕조차도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 대신에 대안으로 오소경을 다시 정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경이 금성이 한쪽에 치우친 걸 변함을 보완하고자 지방의 군영이 있는 발전을 해서 오소경을 정비했다. 이 오소경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을 구주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 구주를 나눌 때 형식적으로 3주는 백제 지역, 그리고 3주는 고구려, 3주는 신라식으로 해갖고 3한1통 사상이 반영됐다. 물론 고구려 같은 게 좀 한계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눴다. 그리고 각 주에 지방군 설치하죠. 이게 10정이야. 그래서 10정을 각각 한 주당 설치하고, 근데 한산주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산주는 특별하게 2정을 설치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 영역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사정을 파견했다. 외사정 지방 관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소당을 정비했죠. 이것도 3한1통의 의미인데, 신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백제, 보독국인, 말간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각 부대마다 민족별로 해갖고 만들었는데, 예전에 그 보독국과 관련된 부대가 2개 나왔죠. 보독국으로 구성된, 군대,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 꼭 기억을 해두세요. 03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어요. 노고 폐지가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2년 뒤에 노고를 폐지했어요. 그 순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관료전은 뭐냐 하면 그 정부가 이제 세원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내신홍닭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공주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징수한 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관료전하고 노급의 의미가 뭐냐 가지고 또 학계에서 여가 의미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관료전은 뭐만 받는 거죠? 수조권, 노급은 조용조 같은 모든 것들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것도 물론 견해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이제 마련했다. 그 다음에 오묘제를 실시했다. 오묘제라는 것은 이건 중국식 제사제도예요. 보통 중국에선 4대를 강조하죠. 4대. 이거 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중국식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중국 애들은 이제 뭐냐면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혼이. 근데 혼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혼이 몇 대까지 가냐면 4대까지만 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혼 불면사상 없어. 그래서 4대 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흩어진다고 해.
그러면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면 되죠. 그럼 4대는 자기를 빼고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야. 그래서 4대 제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1년에 몰아갖고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있고. 그럼 왜 이렇게 4대까지 또 제사를 지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집안끼리 5대까지, 4대까지 같이 살았어. 왜냐면 가족 스케줄처럼 뭐 와가지고 15살 애 낳고 이렇게 하면 벌써 내 나이 때는 뭐냐면 이제 40대 중반이면 제가 이제 할아버지도 안 돼. 이제 증조할아버지 정도? 이렇게 되는 나이에 이제 40대 50대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아는 사이니까 지내는 거고. 그러면 또 그러면 여기에서 3호제는 이해하는데 5호제는 뭐냐? 불천지주가 있어. 불천지주. 불천지주는 기가 세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왕실 제사 왕급은 오묘제고, 근데 황제급은 오묘제가 아니죠. 칠묘제죠. 제후는 오묘제인데, 그래서 불천지주는 한 명 두고요. 그 다음에 황제급에서는 몇 명 두죠? 3명을 둬. 그게 칠묘제야. 그래서 신라는 자칭 자기를 제후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묘제를 실시한 거고, 고려시대는 뭐죠? 자기가 황제국이 생각했기 때문에 칠묘제를 실시한 거야. 불천지주를 3명 둬서. 근데 중국식 오묘제를 도입했지만 약간 이게 좀 이상해. 중국식 오묘제가 좀 달라요. 이걸 좀 보면, 자, 태종대왕은 미추왕을 보고 있어요. 미추왕은 불천지주야. 불천지주. 왜냐하면 미추왕 때부터 김시세력의 시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시세력 중에 왕이 됐던 사람이 미추왕이야. 그 다음에 진지대왕이 있고 문흥대왕이 있고 있는데, 자, 진지대왕은 쫓겨난 왕이죠. 그 다음 문흥대왕은 이 왕이 아닌데 나중에 추종된 사람이고 용춘이고, 그 다음 태종대왕, 그 다음 문무대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법은 뭐냐면 그 중국에서 이제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그 왕실에서 이제 각각 집안의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그 종법은 혈연 관계를 무시하고 왕의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혈연 관계 중심이잖아. 근데 종법대로 하면 이게 틀려. 왜냐면 무효왕 이전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진덕여왕이 돼야 되고, 진덕여왕이 되는 뭐예요? 성덕, 진덕, 그 다음 태종, 문무대왕 이렇게 지내야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혈연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조관념을 바탕으로 표출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는 그 사람들은 배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중국식 종법제도에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자신의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중대의 어떤 것도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거 아니라 중대의 무효관계 어떤 직조관념이 확립됐고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4대인데 나중에 3대, 2대까지 더 축소돼. 나중에 왜냐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선조들 복을 줄여줘야겠죠. 조상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 선조들을 중심에 해고 4대까지 하면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대, 3대까지 막 축소시켜. 하대는 더 축소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내지하라고 하죠. 이거 좀 뒤에 얘기할 텐데. 예. 그래갖고 이때는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근친혼을 자주 하죠. 그래갖고 자기 친족끼리 결혼을 해. 그래서 근친혼에 들어가는 사람을 1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벗어난 그 권력에서 벗어나는 건 2족이라고 해갖고 이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달구부 청동개혁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문학과 관련된 내용들 좀 중요한 거니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덕왕 때를 보죠. 성덕왕 때. 자, 성덕왕 때는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간전을 공포하죠. 관료들이 이제 지켜야 할 덕목을 이제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뭘 지급했다고 했죠? 백성들에게 정정을 지급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기 하여튼 백성들의 정정을 지급하고, 정정의 의미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북쪽에 바대가 있으니까 그 바대의 무왕의 영토 확장을 경계해가지고 강릉지방의 북쪽 경계의 장성을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왜구를 격파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왜구와 관련된 기사들은 약간 후대에 갖다 붙인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의적인 측면에서 때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바레와 당의 전쟁에 누가 참여했어요? 신라가 참여했죠. 이건 나중에 중국사와 이제 관련된 건데,
그 당시 발해하고 당이 싸웠어. 그래갖고 당나라가 이제 협조 요청을 하죠. 그래갖고 당나라가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자. 그렇지만 이제 공격을 할 때 이제 가서 이제 넘었는데 공격했는데 한파 때문에 물려났다. 있는데 이건 아마 발해하고 싸우다가 졌기 때문에 거기에 한파 때문에 물려났다 이런 식으로 기술했다는 견해도 있고, 하여튼 이걸 계기로 신라 당의 국교가 재개됐다. 그러니까 이게 국교가 재개됐다는 건 뭐냐면 그 조공채권 관계가 다시 회복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나당 전쟁 때 막 그게 뭐냐면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당나라는 어떻게 하든 신라를 처음에 먹으려고 했어.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동구가 팽창 정책을 포기하고 그 뭐냐면 신라를 그냥 인정해 준 거야. 그리고 예전에 약속대로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을 그냥 인정해 준 거죠.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이 뭐냐면 폐강진이죠. 오늘날 이제 항해도 일대 폐서 지방인데, 이걸 이제 인정한다는 걸 주의할 건 뭐냐면 당나라가 지배했던 걸 떼준 게 아니라 이미 신라 세력들이 거길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추인해 준 거야.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폐강지 일대는 이제 항해도 일대 지역인데 나중에 폐서 지역이고, 고려의 건국 세력들이 되게 거기 폐강지 일대요. 그래서 이 폐강진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고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이건 관련 논문책에 나왔어요. 문제 자체가. 자, 1144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고 1144페이지. 자, 주 119번을 볼게요. 자, 이기동씨 논문 관련된 내용인데, 자, 신라가 당으로부터 소위 폐강 이남의 땅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공인받은 건 성도가 34년인데, 자, 이러한 당의 조치가 발해가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 나온 것, 그러니까 발해 견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신라는 이에 따라 733년에 발해 남쪽 일선지대인 한남지역까지 출병했고, 이 출병에는 실제 아무런 성과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허공을 했는데, 그 출병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뭐냐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당후부터 그 당시 이제 여기 채강인데, 이 채강은 대동강 일대요. 대동강 이남 지역의 영유권인지 인정받고, 요때 여러 이제 진을 이제 그 설치하죠. 그때 설치된 것이 대곡진이고, 이게 나중에 이름이 이제 폐강진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폐강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이 폐강진은 뒤에 나오겠지만 지방행정구역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에서 군사구역이라는 성격도 있어요. 왜냐, 진짜가 붙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행정구역의 의미도 이제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한산주에 원래 속해있던 거지만, 한산주에 속해있던 그 뭐냐면 하나의 군사기지였지만,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오고 거기에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행정구역화가 되고, 나중에 폐강지 일대 세력들이 세운 나라가 고려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주 119번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같이 풀게요. 그 경동왕 다 끝나거나 세공왕 끝나거나 풀게요. 자, 경동왕 때로 넘어갈게요. 경동왕 때. 자, 경동왕 때도 별표 하나 쳐놓으셔야겠죠. 요것도 이제 시험문이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동왕의 하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자, 그 경동왕은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교 교육을 이제 강화하고, 그래서 국학을 태학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사 교수 등을 통해 유교 교육을 강화시켰죠. 그 다음에 중앙 통치기구 및 지방 주군의 칭호를 하나 정책을 실시했다. 야, 그래서 주군의 칭호를 바꾸면서 개칭하면서, 이게 좀 많이 근데 중앙과 통치기구와 지방의 군현의 칭호를 중국식으로 바꾸면서, 중국식으로 칭호를 전환되면서 하나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중앙의 통치기구 및 지방의 주군현의 칭호를 중국식으로 전환해서 하나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예. 중국식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중국 애들은 외자를 좋아해. 외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 당, 진 이렇게 하잖아. 중국의 국명도. 왜 그래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저하고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거야, 얘네들은. 외자를 되게 좋아해. 이름도 다 외자야, 웬만하면. 성도 외자고. 당연히, 그 뭐냐면, 주와 군현의 이름은 별거 아니면 다 외자야. 그러니까, 얘네 다 외자로 바뀐 거야. 한산주를 한주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여기에서 중점을 볼 게 뭐냐면,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게 아니에요.
명칭과 바꾸면서 조직 개편도 같이 하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동왕 때는 경동왕 때는 하나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다. 최고의 그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귀족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발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린 왕이었던 해공왕이 등장하니까 곧바로 이제 다시 하나 정책 포기하고 다시 예전 지명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시를 뭘로 바꾸냐면 시중으로 바꿔요. 중시를 시중으로 바꾼다. 집사부에 중시를 시중으로 바꾼데 제일 높은 사람을 중시로 했다가 시중으로 바꾼데, 참고로 그 집사부에서 집사성으로 바꾼 건 언제일까요? 흥덕왕 때야. 헷갈리신 분들이 있더라고. 예, 교과서에도 잘못 적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 경덕왕 때 마치 그 집사부에서 집사성 바뀐 것처럼 이렇게 저술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흥덕왕 때 바뀐 거예요. 흥덕왕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요때 간료제를 폐지했죠. 예, 경덕왕 때. 그래서 간료제를 이제 폐지해가지고 그 뭐냐면 다시 노국이 부활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귀족 세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노국이 부활되고 간료제 폐지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 하나 정책을 등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다 보면 귀족들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 무마시키해서 불만을 무마시키해서 했다는 견해도 있고, 그 당시에 부활된 그 뭐냐면 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국이 아니라는 거. 조선 초기란다. 그 신라 시대 때 초기 때 노국이 아니야. 신라 시대 때 노국은 초기 때 노국은 조용조를 다 동원하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요때 노국은 수조권만 걷는 노국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은 뭐냐면 예전에는 간료조를 폐지했다고 해도 실제로 간료조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간료조 노급이나 그러니까 노급을 폐지했다고 해도 노급이 실제 남아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노급 폐지 후에도 간료전 걷고 또 노급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노급도 걷는다. 이중 진수 체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하나로 합쳐서 노급으로 통합시켰다. 뭐 그런 견해도 있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민가를 제작했죠. 국어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성덕왕대에 이제 무령하게 감온 사람들 친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김유신공을 또 배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근친을 중심으로 해갖고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자기 일족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귀족 세트 반란이 또 일어나고 범내문한 게 어떤 것들 이제 포방하면서 세력이 결집되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 경동왕의 충담사에게 부탁해서 안민가를 이제 안민가를 집독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군신 민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냐면 부모자의 관계로 하던 관계 보죠. 의자랑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군을 뭐로 보면 이거 아버지로 보고, 그다음 신을 뭐라고 보죠? 어머니로 보고, 민을 뭐라고 봐요? 자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자식과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지아비를 따르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유교식 같은 거. 되게 보면 가족을 되게 강조하는 거 보면 전혀 가족적이 아닌데도 요즘에 가족 이대로 강조하잖아. 학교나 회사 뭐 전혀 가족적이가 아닌데 계속 가족 강조하고, 예. 그래서 갑질하고 그러는데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덕대왕 신종을 제작했다. 예민의 종에서 유명하죠. 그래서 아버지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거 하나 더 적어내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석굴암과 불국사를 설립했어요. 석굴암과 불국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 석굴암이 아니라 석굴사예요. 예, 지금 불국사의 암자로 이렇게 전락돼 있지만 독립사찰이죠. 예, 김대성이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전해지는 이제 뭐냐면 설화에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 경도왕이 만든 왕실 사찰 원찰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석굴암과 불국사를 설립했다는 거 좀 적으시고, 이걸 왜 내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해공왕이죠.
해공왕. 자, 해공왕은 나이가 되게 어릴 때 즉위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뭐냐면 경도왕이 죽고 이제 해공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태후가 섭정을 했죠. 정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처에 이제 뭐냐면 도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 무료한 게 어떤 직계의 어떤 전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도 많고 곳곳에도 반란이 일어나. 그래도 이제 해공왕은 오묘제를 다시 정리했어. 그래서 무역의 직조관념을 표출했다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 중국시가 멀어간 거야. 일단 불천지주는 누굴 내세웠냐면 미추왕을 내세웠어요. 미추왕. 그 다음에 백태조 무료왕과 문무왕을 또 이걸 또 불춘주로 놨던 거야. 그러니까 불춘주 한 명이 아니라 미추왕하고 무료왕, 문무왕이 불천지주야. 그래서 무료왕과 문무왕을 왜 불춘지주를 했냐면 백제와 고구려의 평정에 큰 선택을 했다. 그래서 불천지주 해갖고 매년 뭐냐면 제사를 지내가고 자기 할아버지인 성덕왕과 자기 아버지인 경도왕 딱 두 명만 제사를 지내요. 실제로. 그러면 예전에는 4대까지 올라갔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근데 여기에서는 성덕왕과 경덕왕만 지내. 그러니까 종전의 이제 진골의 폭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축소되는 거죠. 왕실의 폭이 축소되잖아. 그래서 권력을 지우쳐 나눠 먹겠다고 이제 하니까 다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헐족관념이 더 축소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식 국가 간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기록에 보면, 그 다음에 해공왕 10년에, 해공왕 10년에 저기 뭐야, 말 잘못했는데, 해공왕 96각간이 난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정치적 혼란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육식각간은 이제 나중에 진골 귀족들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각간은.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경도의 개혁에 반발해서 곳곳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죠. 그게 780년인데, 아까 지금 이제 해공왕 10년, 이때 이제, 해공왕 10년이 아니라 그 뒤에 얘기네. 김지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96각강이 나니 해공왕 10년이고요. 김지정이 나오는 이제 그 뒤에 한 11년 이후에, 났는데, 참 말하자면, 96각강이 나니 768년이니까 해공왕 3년이 되죠. 예, 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 다음 김지정이 나니 그 뒤죠. 그러니까 이제 15년인가?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김지정이 난이 나는데 이 해공왕이 이 난을 계기로 반란 죽게 돼요. 그때 이제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그 당시 누가 이 김지정의 난을 이제 진압했냐고 나왔냐면 상대던 김양상하고 이찬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켜서 김지정의 난을 진압했다. 기록이 나왔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관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김양상과 김경신 이미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고 왕권을 위협을 했어. 그래서 해공왕이 이제 쪼니까 이 김양상하고 김경신을 쳐내기 위해서 자기 측근이었던 김지정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친위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양상과 김경신이 얘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누굴 죽인 거야? 해공왕을 죽였다는 견해가 이제 일반적인 견해야. 왜냐면 기록에 보면 김지정은 다 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측근세고 고사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김양상과 김경신이 뭐죠? 나중에 원성왕이니 근삼 이제 왕이 되잖아요. 하대 정권하고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해공왕과 관련된 내용은 1145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기출근거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1143페이지 성도왕 때 좀 볼게요. 성도왕 때 1143페이지인가요? 43페이지. 성도왕 때가 111페이지인가? 네. 그래서 1143페이지 보면 143페이지 할게요. 천자 붙이니까 좀 그러네. 그래서 단어하기 힘드니까 143페이지 주 111번을 볼게요. 그래서 1000원 생략한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성덕왕의 아들이며 호석의 왕의 동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성덕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경도왕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경도왕의 업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하나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개혁의 중심 세력은 경도왕과 신라 중대 행정 책임자여서 어떤 집사부의 중시였다. 그래서 중시를 뭘로 바꿨다고 했죠? 시중으로 바뀌어서 좀 약간 중국식으로 높여준 거야. 중국에 시중이 나오죠. 문화시중. 네. 그리고 국학에 제옥박사와 조교를 두어서 유학교육을 심었고 정찰 두어 백관을 규칙했고요.
왕권 중심의 전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천문박사, 누각박사, 율령박사 각각 두고 기술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유지명과 간직명을 다 뭘로 바꿨다? 중국식으로 고쳤다. 그때 중국식 고칠 때는 이름만 고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 고친 거야. 중국식으로. 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경동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국사 건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상공유사에는 불국사와 관련된 거 뭐라고 설명했냐면 김대성의 그 뭐냐면 원찰이다 이렇게 설명됐어. 그래서 김대성이 이제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각각 불국사, 석구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만들었다? 왕실에서 만든 왕실 원찰이에요. 예, 요건 이게 선화적으로 내용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해공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해공왕과 관련된 114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해공왕과 관련된 내용이 123번이 있죠. 자, 통일신라 때 780년에 이창 김지정이 익힌 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공왕 때 지기초녀부터 크고 작은 반란이 끊이지 않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해공왕은 음탕하고 노는데 절제가 없고 기강이 무너져서 천재지변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그 제2서대 입각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해공왕의 잘못이다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즉위 16년 해공에 반대했던 귀족생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이끌고 왕국을 침범했는데 김지정이 일어나자 그에 반대되었던 상대 반대파였던 김양상과 김경신이 함께 군사를 일으켜 이를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해공왕과 왕비가 이제 살해됐고요. 상대는 김양성이 즉위하여 성도왕이 되고, 그래서 김경시 뒤에 되어 원성왕이 되죠. 성도왕과 원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4번을 잠깐 보세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이게 뭐냐면, 그 김융의 반란이야. 김융은 어떤 사람을 인식하고 있냐면, 이제 기록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마 이 사람이 그 김유신의 후손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김유의 반란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김유신의 후손조차도 무령의 직계에서는 배제됐다. 무령의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삼국사기 해공왕 6년에 8월조에 보면 대하찬 김융이 반을 복주하였다. 복주는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왜 일으킨 동기가 뚜렷치 않지만 그 당시 대공의 난도 있었고 그에 김융의 난도 있었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래서 삼국유사 미추왕 주격주에 보면 김유신 홀령이 미추왕릉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넘어가서 신이 생전에 국난을 구하고 삼국을 통일했으며 지금 영웅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경순련에 신의 자손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니 군신이 나의 공적을 생각하지 않고 못하죠. 신이 멀리 떠나려다 한 거다. 이제 더 이상 신을 안 지키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난 경술년에 신의 자손이 죄 없이 죽었다는 건 무슨 날을 의미할까요? 그는 김융이 죄 없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김융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냐면 김유신의 자손이다라고 유추하고 그 김유신 자손조차도 전제 왕권에서 이제는 이미 배제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 가져야지 그게 오래 가는 거지. 혼자 독식을 내면 이게 강할지 몰라도 언젠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뭐냐면 총괄평가는 이거 관련된 기출 문제 분석을 이제 보고 끝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다음에 제시된 왕의 제2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도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상대는 김사인이 해마다 제2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로 상소하여 시정의 득신을 강하게 비판하고 하니 왕이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 중시의 시중이라 계칭하고 국가를 제옥박사와 조국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요거는 이제 뒤에 볼 때 이제 중시의 시중을 계칭했다. 이건 언제 때요? 경동왕 때.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경동왕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독서상품권을 설치해서 그 관리를 선발했다. 독서상품권은 언제 설치했죠? 경동왕이 아니라 원성왕 때죠. 그래서 원성왕 신문왕 때와 설치된 국학과 마찬가지로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제왕권 강화, 전문관료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서 독서상품권을 설치했지만 결국에는 뭐야?
간료제의 아니, 골품제의 어떤 높은 벽을 뚫지 못했죠. 이 넘사벽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불국사, 석불사. 아까 전에, 이게 지금 석불암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석불사예요. 독립산 사찰이고, 창간했다. 맞죠? 그 다음에, 주 9년의 고유지명을 중국심 이동으로 바뀌었죠. 네, 맞고요. 노곡을 없애고 메뉴 조를 주어 차등을 지었다. 자, 노곡을 없애고 조를 주어, 간료를 주어 차등을 한 거는 언제? 신문학 때 내용이죠.